네, 저는 디자인넬이라는 서비스 디자인 전문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의 기관들과 함께 그 서비스 디자인으로 참여해서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2개 과제를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대통령상 하나, 국무총리상 4건, 행안부 장관상 6개를 총 기관들이 수상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담당자들 뵙고 만났고 참여해주신 국민 디자인단 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훈 대표님과 지금 2022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최소윤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년 부산시 수영구, 2024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부산광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종자원 진행하였고요. 저 올해는 총 4개 기관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는 주력으로 했던 게 시각 디자인 베이스로 해서 포장 디자인 쪽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경험이나 포장 서비스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산업의 끝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포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 디자인 또는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됐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공공적으로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교수님께서 부산시 영도구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겠냐고 제의를 주셔서 그때 우연찮게 한번 진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낯설기도 했고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솔직히 말해서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저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그 중간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로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것들이 너무 보람차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항만공사 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제명은 커넥팅 더 로컬입니다. 이 과제는 장생포 지역이라고 울산의 울산항과 공장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울산항만공사가 지금까지 지역 교육 기부를 해봤는데 이를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교육안 개발이나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을까로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아이들의 일상을 들어보다 보니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과 좀 단절되어 있고 지역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관이 단발적으로 그리고 공급자적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 이제 아이들에게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역할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역 상생 모델로 좀 변화를 시켜보았고요.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좀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남 여주시 과제 같은 경우에 섬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섬지역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섬이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전환시켰다는 게 의미가 좀 큰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굉장히 이 새로운 발견들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자 하셨고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를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도 지역 소멸 1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기관에서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좀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제일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 그리고 복지 대상자에도 들지 못하는 분들이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가족 돌봄이라는 게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부족의 문제들을 발견을 했고 지역의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준 게 대단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수영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청년 경계선 지능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두 과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지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인프라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유출됐던 청년들도 다시 돌아왔을 때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청년 유출 대책으로 중요한 요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정책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차례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한 다음에 정책을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최대한 재량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이게 공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처럼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공공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게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했던 정책의 수립, 결정, 방향들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과정 중심,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는 부분, 국민 참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융합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지금의 복잡한 사회 문제, 공공에서의 문제를 위한 정책에서는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행정에서 했던 일반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셨던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과제와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할 수 없는 과제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들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좀 판별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디자이너나 디자이너 분들이 좀 개입이 돼야 정확하게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무수한 욕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기획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목소리나 이제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기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책 기획을 한다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발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지출이나 예산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자님께서 이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받아들인다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개선 교육이 조금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워낙 어렵게 다가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정책 기획이랑 좀 연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러한 장벽을 조금 허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과제를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직접 한번 찾아가서 준비나 뭐 계획 없이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과제에 대한 주제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적합한 과제인지에 대한 검증들이 디자이너로서 좀 초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하기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에 비해서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리서치라든지 그 인사이트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을 갑자기 만나보고 전문가분들과의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도호 대표님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발견하기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기 단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나중에 진짜 문제가 정의가 되고 흐름이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발전하기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정말 실증하고 실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이 단계도 좀 원활하게 수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서비스 디자인에 참여를 한다는 게 긴 기간에 비교해서 얻는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 그리고 그 기간들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국민들,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서 이게 보람과 재미를 나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느꼈던 감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람과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런 보람과 재미 이런 것들로 극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공공에서는 분야가 낯설기도 하고 많은 선례가 있진 않으니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란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사회에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계속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시각적이나 아니면 제품 디자인 그런 전통적인 디자인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이것에 대한 의문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이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 라고 과정 중에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 결과가 참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는 느낌도 오고 감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선뜻 이거 괜찮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권유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자인과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누구나 디자인을 하는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디자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디자이너로서 지속 가능하게 뭔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결과물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들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합쳐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것들이 디자인이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인 인프라들이 좀 형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걸맞는 서비스 디자이너에 대한 뭐 대우라든지 보상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는데 좀 미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공을 통해서 민간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디자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디자인이 되어서 실증이 되고 실행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제가 수상하게 된 거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 과제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국민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자문해주신 김동호 대표님, 그리고 지원해주신 컨설턴트 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과제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재밌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과제들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공유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기관들에서 생각하셨던 결과가 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제 나름대로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다 했는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성과를 잘 낼 수 있었던 거는 적극적인 좋은 기관들, 좋은 담당자들, 그리고 같이 하셨던 분들, 이해관계자, 뭐 국민 디자인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쯤의 시점에서는 프로젝트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계획을 잡아서 확립할 필요가 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